형사 2를 담당하는 김성훈이에요. 이번 시간엔 주제 4, 허울뿐인 문화정치에 고통받다 단원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20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무단통치를 배우다가 3.1운동으로 이 통치를 문화통치를 바꾸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이 단원에서는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일제는 이 총칼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3.1운동 탄압 과정에서 받았던 이 국제사회의 비난 또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통치를 실시를 하는데, 먼저 이 조선총독부 관보 보세요. 이게 사이토 마코토라고 이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내렸던 건데, 총독은 문무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로 바꿨다. 일반 관리와 교원 등의 제복대검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질문 1번 보면 이 조선 총독이 위와 같은 방침을 내세운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통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선전 용어예요. 우리는 문화적 수단으로 한국인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통치인 건데, 먼저 그럼 무단통치를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한 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로 바꾼 점,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을 폐지한 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민족신문이 창간되고 개벽 같은 다양한 잡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해서 선전을 해요. 우리가 니네들 기회를 줬다라고. 그래서 보통학교의 교육기간을 6년으로 늘린 점, 3면 1개교 정책을 통해서 보통학교를 더 많이 만든 점, 그리고 법상으로는 이 대학 설립 또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지방자치제도인데, 너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 지방제도를 개정하면서 도에는 평의회, 부와 면에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뭐 조선인도 뽑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잘해줄 리가 없지요. 이 문화통치의 다른 용어는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실제 목적은 무단통치를 은폐하는 것, 또한 우리 민족의 저항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덮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죠. 또한 두 번째,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감시, 즉 더 교묘한 탄압을 위했다는 점. 세 번째는 민족 분열을 위함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주, 자본가, 지식인을 포섭해서 뭘 만들려고 한다? 친일파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기 위함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보세요. 중심적 친일 인물을 물색한다. 그리고 각종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에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활동하게 할 것. 또한 민간에서 소위 끝발이 서는 유지 중에 신뢰가 가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서 친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단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로 돌아선 인물 중에 28 독립선언을 작성한 소설가 이광수, 3.1운동 민족대표들 최남선 같은 분들이 골수치일로 돌아서 버리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단통치의 실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는 점, 또한 보통경찰로 만들었지만 경찰서, 경찰 인원은 3배, 4배로 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프에 경찰관서 늘고 인원도 더 늘었죠. 즉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라고 해서 군 하나에 경찰서 하나, 면에는 주재소, 즉 지구대를 설치하겠다. 철저한 감시와 탄압을 가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고등경찰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독립운동가만 때려잡는 경찰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1925년엔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문서 읽어보시면 국채를 변협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기, 모임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하면 벌을 주겠다. 또한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란 국가체제입니다. 일본의 국가체제는 천황제도랑 조선 식민지배잖아요.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 즉 독립운동가이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제도, 사회주의죠. 즉 이 법의 목적은 사회주의를 때려잡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거가 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또한 억압되어 있는 거죠. 지들이 보기에 이거는 우리에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인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언론을 허용해주긴 했지만 사전 검열, 기사 삭제는 일상화된 점, 항일기사,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정간이나 폐간을 시켜서 언론을 친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먹줄을 꺼서 기사를 다 삭제시켜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일제가 가했던 탄압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 교육을 보자면 한국인 학교, 일본의 학교의 명칭이 구분됩니다. 우리를 자꾸 보통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 고급이에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우리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또한 최근엔 안 나오지만 이 교육을 보자면 여전히 학교의 수는 부족합니다. 학비가 비싸서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이게 학교 급수가 올라갈수록 조선인의 비중은 적어집니다. 즉 법으로만 허용해놨지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통해 고급 학교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한 점. 그 다음에 대학 설립도 교육령을 통해 허가해주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조건과 뭐를 붙여서 안 돼, 대학 설립 안 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를 볼까요? 형의회, 협의회는 의결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권이 없는 점. 선거권 또한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을 납부해야지 선거권을 주겠다. 혹은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한국인들은 지주나 자본가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 친일기구, 실권 없는 기구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일제는 이 고급진 인물들이라고 하는 놈들을 포섭을 해서 친일파로 만들어서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애들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 3.1운동 이후에 그게 실패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 안 돼.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 우리 어차피 독립 안 돼. 효과가 뭐 있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몰랐다. 독립될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다? 일제에 싸바싸바 하면서 자치권이나 얻어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간 그건 우리의 독립운동을 포기하겠다. 저들의 지배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민족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들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로 가봅시다. 일본 자본의 침투는 더욱 늘었습니다. 왜냐?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본을 축적하면 이 자본을 투자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돈을 다시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외 투자하려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대기업들은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돕고자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해서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이입세라는 걸 폐지했다는데, 이입세란 당시 총독부가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조선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 그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관세랑 똑같죠?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목적은 일본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데 타격은 한국 산업이 입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정책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다소 한국인 설립 기업도 늘고 한국인 회사도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세운 기업은 뭐 운수업이라든가 술을 만드는 양조업이라든가 쌀을 가공하는 정미업 같은 분야에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한국 자본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자본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고 대부분은 일본인 자본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일본 기업은 조선에 진출해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더욱 성장을 하였다. 즉 여전히 조선의 자본은 일본에 잠식당하였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로 인한 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돈 벌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본을 저들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진짜 돈 벌게 만들었으면 저들의 진출을 허용하면 안 되고 우리를 성장시켜줘.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뺏은 걸 배웠습니다. 토지를 뺏은 다음에 쌀을 뺏게 됩니다. 이것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데 산미 증식 계획의 의미는 1920년부터 한국의 쌀 생산을 증가시켜 일본에 필요한 쌀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정의예요.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 공업화가 일본에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도시 인구의 식량을 충당해준 농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였고 식량 생산은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오르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쌀을 생산해서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방식은 뭐냐? 수리시설,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토지를 개량하고 개간하거나 벼품종을 개량하거나 비료사용을 확대하거나 밭이었던 걸 논으로 바꾸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 쌀 생산을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까요? 폐해 첫 번째, 한국의 식량 사정이 나빠져서 부족한 식량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 쌀 생산은 늘었습니다만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으며 쌀 수탈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쌀 수탈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 질문 3번에 왜 한국인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느냐? 지속적으로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먹기 위해 필요한 쌀을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기존의 식량 생산이 12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16으로 늘렸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목표치만큼은 안 늘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7, 8, 9, 1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조선의 식량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하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리조합의 폐해입니다. 수리조합이라는 건 지금의 농협 같은 거예요. 즉 농가를 지원해주고 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여기는 수리조합이에요. 비료를 공급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수리조합 또한 농민의 삶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리시설을 거둔 점. 너무 수리조합비를 과도하게 거둔 점. 무슨 명목이냐? 야, 너 물 사용료 내. 야, 수리시설 새로 세워야 돼. 돈 내. 그 다음에 야, 너네 비료 썼잖아. 돈 내. 그런 식으로 거두는데 지주들도 내야 되는데 지주들은 자기네 소장농한테 떠넘겼어요. 야, 수리조합비 내야 되니까 소장료 더 올릴게. 이런 명목으로. 따라서 소장인들은 소장료에 수리조합비에 수리조합으로부터 빌린 농자금에 비료값까지 늘 가난에 시달렸고 결국 화정민이 되거나 도시로 가서 구걸하면서 다니는 빈민이 되거나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반면에 지주들은 총독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확대한 뒤 소장료를 얻은 쌀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오히려 이득을 얻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랬느냐? 지주들을 친일파로 만들고자 한 분열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수리조합비 납부에 허덕이는 농민에서 수확 전체보다 수확 전체의 10배를 이 수리조합비에 내고 있죠. 여기 질문 4번 보면 일제의 직접적인 약탈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탈을 볼 수 없다. 근데
장난하는 겁니까? 직접 수탈이 아니면 수탈이 아닌 거예요. 일본은 이런 정책을 벌이면 분명 농민들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진짜 농민들을 살리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뭐 수리조합이 저런 횡포를 벌이면 해결을 해주고 법으로 만들어줘야죠.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든가.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지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거의 안 해주죠.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일부러 농민들을 망하게 하려는 제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직접 칼로 안 찔렀다고 사람이 뭐 안 죽는 거예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세상엔 살인 교사라는 게 있죠. 시켜서 한 거. 그거랑 똑같다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사 탐방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목포를 다루고 있는데, 목포는 삼리증식 계획 과정에서 호남, 즉 전라도 지방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근대 역사관도 나와 있고, 뭐 소학교 강당도 나와 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도 나와 있는데, 저희 시간으로 얘기했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식민정책의 선봉이자 농민의 수탈에 앞장섰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인들의 토지를 뺏은 다음에 일본인들에게 저가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일본이 좋으라고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의열단에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항 전경 보시면 일제는 목포항을 통해 호남 지방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흐름 요약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통치 실시 배경 봅시다.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꼈다. 국제적 비단도 부담이었다. 이런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문관 총독도 허용하였다. 보통경찰제로 바꿨다. 제목과 칼착용을 폐지하였다. 뭐 여러 가지 권리를 허용하여 특히 언론 분야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민족신문이 창안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고등학교의 수, 교육기간도 증가했고 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시면 이 실상은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철저한 하락, 친일 세력 양성으로 민족 분열시키기라는 목적 하에 진행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문관 총독은 한 번도 임명이 안 된 점, 경찰 인원과 경찰서는 더 는 점, 언론은 사전 검열과 기사 삭제가 일상화되어서 이상한 기사를 실으면 정관, 폐간을 시켰다는 점, 또한 1925년 치안유지법을 통해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탄압되었던 점, 교육에서도 일본인과의 차별은 여전했고 대학 설립은 실질적으로 억제를 당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보면 도평의회, 구면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서 실권이 없고요. 선거권, 피선거권도 세금을 기준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일부 지주와 자본가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일본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친일파를 양성하면서 우리 민족을 두 쪽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경제적 수탈을 보면 1차 대전 이후에 일본 경제가 성장했고 축적된 자본을 일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증가하자 일본은 회사령을 폐지해서 이걸 신고제로 바꿉니다.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쉽게 하려고 또한 한국 자본가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점,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 역할을 하는 세금인 이입세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는 일본 기업은 한국에 진출해서 저가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설립한 기업은 여전히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 타지하는 자본 비중 중 일본인이 압도적인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쌀을 뺏어가는데 삼리증식 계획의 정의는 한국의 쌀 생산을 증가시켜 일본에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배경은 일본에서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자 그 모자란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확충, 토지 개량, 배관, 벼 품종 개량 이런 것도 하고 수리시설 확충 및 비료 이용하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리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쌀 생산은 증가했지만 목표치는 못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건 계획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항상 식량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걸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해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리조합도 여러 가지 병폐를 일으켰던 게
수리시설은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설치한 점, 그리고 과도한 수리조합비를 부과한 점, 지주들은 이 수리조합비를 소장농에게 미룬 점, 그리고 소장농들은 여러 개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가난해진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